제가 이제 여러분께 좀 간단하게 소개해드릴 논의사항은 그럼 이런 경제적 확대에 대한 정의 그리고 외국의 사례 이런 추세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한국 상황에 어떻게 대입해서 우리가 선제적인 대응을 좀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생각하시기에 한국의 경제적 착취나 확대 비율이 좀 어느 정도로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나요? 우리는 냉정하게 부모의 재산과 우리의 재산을 딱 나누고 가계부도 철저하게 관리하고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학생들에게 많이 물어보는데 제가 노인복지론을 가르치는데요. 이제 그 좀 부모님을 나이가 들어서까지 부양할 이제 의지가 있냐 이렇게 물으면 점점 더 학생들의 손이 올라가는 손이 줄어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양에 대해서 젊은 세대는 이제 노인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런 주관적인 의식이 조금 많이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젊은 세대에게 묻겠습니다. 이제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서 부모님의 준비가 잘 되어 있는데 본인들의 이제 생계를 책임질. 근데 이제 본인이 사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실업률이 계속 불안정하죠. 대학까지 다 마쳤는데 사실 저 때는 취준생이란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대학에서 졸업을 할 때 그렇게 해피하지만 않습니다. 졸업을 하는 친구들이 취업이 잘 된 친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도 있어서 졸업을 이렇게 마음껏 축하해 줄 수 없는 상황인데 이제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계속 우선적이고 부모의 연금을 함께 써야 되는 공유 경제를 이루어간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저희과 학생들이 이제 이 강의를 들어서 좀 많이 와줬는데 부모님의 돈을 좀 쓰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요즘 대학생들에 대해서도 한국에서는 여전히 경제적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염두에 두면서 좀 이런 경제적 확대라는 어떻게 보면 사실 새로운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럼 우리 주변에 늘 있었던 개념이지만 우리가 구체화하지 못했던 이런 새로운 어떤 쟁점에 대해서 본인의 케이스를 좀 적용해서 생각해보면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을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국의 이제 경제적 상황은 경제적 확대에 대한 실태는 어떤지 좀 알아보겠는데요. 사실 경제적 확대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초점화돼서 진행된 조사는 없었습니다. 불행히도 아직까지. 그래서 이게 아마 우리가 그렇게 새로운 개념은 아니지만 실증적으로 실태를 검증한 그런 사회적 현상은 아직까지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대략적이라도 한국의 경제적 착취나 경제적 확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공신력 있는 데이터는 존재하냐. 그래서 제가 좀 몇 개를 찾았습니다. 몇 개 찾았더니 전국 노인 실태 조사라고 우리가 3년마다 법제화된 조사가 있어요. 노인 학대 현황 보고서는 오늘 이제 재미있는 세미나를 주최하신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 중노보에서 매년 이제 신고 건수를 분석해서 발표하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다음 노인인권 실태 조사라고 해서 2016년, 2017년, 2018년 이렇게 2019년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특정화된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인권 실태를 우리가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인권 영역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인권 영역 중에 한 영역이 사실 학대 영역이 있고 그 학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사실 경제적 학대라는 항목이 있어서 그 경제적 학대에 관련된 질문을 우리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딱 한 번 여기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보사연이 함께 연구한 전국 노인 학대 실태 조사가 있어요. 이 조사가 아마도 지금까지는 가장 신뢰할 만한 학대 현황을 말해줄 수 있는 근데 좀 오래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만간 정부에서도 이런 학대 실태를 조금 더 면밀하게 체계적으로 조사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하는데 어쨌든 2009년도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매년 범죄에 관한 보고서를 내요. 그 범죄 보고서 중에 금융범죄,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범죄 아마 우리가 공익광고도 굉장히 많이 해서 여러분이 보이스피싱 뭐 이런 거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로당이나 뭐 이런 노인회관 이런 데에서 어르신을 모셔놓고 불법 사기성 판매, 방문 판매 이런 거에서 되게 피해 보신 노인들도 있고 이런 금융 사기 관련된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정운영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경제적 확대 범위를 우리가 어디까지 할 것인가. 노인복지법에는 사실상 확대 행위자를 누구나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게 실질적으로 현실적인가, 그게 우리가 노인을 보호하기에 더 훨씬 명확한 정의인가를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서 제3자에 의한 금융범죄까지 포함해서 추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좀 많은데요. 시간 관계상 그래프를 조금 여러분이 정독해서 읽어볼 시간을 제가 많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충 주요한 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게 모든 그래프에 이게 칼라 복사는 아니시죠? 원래 의도는 제가 이제 색깔을 다 빨간색으로 한 게 이제 사실 오늘 주제와에 되는 경제적 확대의 이제 퍼센테이지입니다. 그래서 전국 노인 실태조사 2011년, 2014년, 2017년을 보면 3년마다 매번 해오는 1.5%, 0.3%, 0.4% 줄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좋은 건가요? 경제적 확대가 줄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통계치를 해석할지는 조금 있다가 나중에 각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과 문제점에 대해서 좀 짚어보면서 우리가 한국의 통계 데이터의 신뢰성에 대해서 좀 재검증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적 확대를 뭐라고 물었는지 궁금하잖아요. 이 조사에서는 타인으로부터 긍정적 피해를 입은 적이 있냐, 이 경험을 물었어요. 우리가 타인으로 할 때 가족을 포함시키나요? 안 포함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노인 세대일수록. 그렇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에서는 사실 제3자를 의미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가족에 의해서 내가 가족이거나 굉장히 친한 친인척에 의해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거는 보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템의 타당성에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2016년에 중앙노부에서 한 조사인데요. 인권실태 조사 중에 항목이 있습니다. 경제적 확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물었어요. 이건 입소시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그냥 요양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양원 정도니까 건강 상태가 별로 좋지 않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장소겠죠. 그래서 그런 약간 의존성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 노인에 의해서 나는 노인 학대 경험, 즉 경제적 학대 경험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 많은 7,000명 중에 고작 43명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 나는 그런 걸 목격한 적이 있다. 노인이 거기 같은 입소자든 아니면 다른 종사자든 어쨌든 경제적 피해를 당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라고 말한 경우는 199명이 대답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적죠. 근데 전체 N수도 굉장히 커요. 12,000명 중에 199명, 200명 정도가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경제적 확대를 염려하지 않아도 될까요? 우리 프로텍션은 잘하고 있나요? 좀 봅시다. 제가 장기 요양, 데이케어 정도로 주 야간 보호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까보다는 아마 이제 건강 상태가 조금 더 나으신 분들. 이렇게 보면 이용자 피해 강화, 노인들이 대답하신 경우에는 1.2%, 그다음에 시설장이 내가 경제적 확대를 가한 것 같다. 1.5%라고 보고했고 시설 직원 같은 경우 1.8%. 어쨌든 피해를 당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내가 강한 경험이 간접적으로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조금 더 많았으나 1.2% 굉장히 퍼센테이지는 낮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한 주에서는 30% 아까 정운영 대표님이 잠깐 그래프 보여주셨죠. 30%가 넘다고 이렇게 보고됐는데 우리는 1%대로 나오고 있어요. 우리 굉장히 잘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봅시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2018년 이제 여기는 좀 인지 능력이 좋으신 분들이 많이 가시죠. 노인복지관. 노인복지관. 2016년도, 2017년도에 비해서는 건강 상태가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도 이제 경제적 피해는 근데 이제 점점 더 항목이 줄었어요. 그래서 부당한 경비 청구에 대한 인권 침해를 물어봤습니다. 직접적인 경제적 확대는 척취, 이제 광범위하게 좀 볼 때 시설에서 그런 복지관에서 부당한 경비를 청구한 적이 있냐, 그런 피해를 본 적이 있냐, 좀 축소된 개념으로 물어봤죠. 역시 그럼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1.2%, 2.2%, 1%. 이 정도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거는 중앙노부에서 이제 데이터를 다 모아서 신고 경험, 학대 신고를 받고 조사를 해봤더니까 경제적 학대의 징후가 보인다 라고 했던 걸 그래프로 한 거예요. 어쨌든 경제적 학대로 판정되는 경우는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학대 중에 가장 많은 여기 오렌지색 그래프에 해당되는 게 노인의 소득 및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무를 사용한다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전형적인 사례는 뭐냐면 이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의 그런 정부 보조금을 자녀가 관리를 하는 거죠. 통장 관리를. 그래서 자녀가 마음대로 쓰는 거죠. 물론 그걸 생활비 명목으로 쓰긴 합니다. 우리는 공유 경제입니다. 같은 한 집에서 살고 있으니까 대부분 이제 자식이 마음대로 그 통장을 관리하면서 씁니다. 그리고 전혀 인지를 못합니다. 이게 경제적 착취라는 것.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시나리오가 가장 흔하고요. 2009년도 노인학대 실태조사. 이게 이제 그나마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했고 학대를 주제로 해서 이루어진 가장 광범위한 그리고 가장 이제 학대 주제에 초점을 맞춰진 우리나라 조사라고 할 수 있는데 2009년도에 실시됐어요. 물론 이제 정서적 학대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체적 학대하고 경제적 학대를 보면 비등하게 나옵니다. 이게 사실 퍼센트에는 작아도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학대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신체적 학대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체적 학대만큼 경제적 학대도 어느 정도 발생되고 있다라는 의미가 좀 우리가 다시 주의 깊게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설문조사는 우리가 직접 가서 어르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피해 경험을 당한 적이 있냐. 우리나라 정서상 사실 가족에게 피해를 입었어도 그 가족에게 피해를 입었다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노인의 정서는 사실 굉장히 약합니다. 아직까지도. 인권의식도 약하고 가족주의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가족의 잘못을 더군다나 이제 성인 자녀가 되겠죠. 성인 자녀의 잘못을 스스로 없이 보고하는 그런 정서가 사실 아직까지는 우리 노인 세대에는 많이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2009년도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하나 경제적 학대의 좀 특수성을 보려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돌렸어요. 그 중에 여러분한테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학대를 당했을 때 단독 학대로 리포트는 뭐 내가 신체적 학대를 당했다,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 이렇게 리포트하는 경우는 한 이제 78% 되는데 경제적 학대를 보면 중복 학대가 52%. 그러니까 일반적인 학대, 신체적 학대나 정서적 학대보다 경제적 학대는 중복 학대의 현상을 굉장히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 학대를 당했다고 하면 신체적 학대나 정서적 학대를 동반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다른 타 유형보다. 이게 좀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찰청 데이터를 좀 봤어요. 우리가 제3자에 의한 금융사기나 경제적 착취도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좀 해봐야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보이스피싱 발생치를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이게 증가하고 있어서 2015년에 정부가 5대 금융악으로 규정할 정도로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현재 이게 시니어 보이스피싱이니까 노인만 당하는 보이스피싱이에요. 보이스피싱. 근데 사실 보이스피싱은 노인만 당하는 게 아니라 20, 30대도 굉장히 많이 당하고 되게 안타까운 거는 학자금으로 인해서 20, 30대가 피해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학자금 대출을 임의로 받아서 학자금 대출이 이제 예전보다 굉장히 쉬워졌잖아요. 그러니까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보이스피싱 사례가 증가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도 많은데 시니어 보이스피싱 여기서는 이제 청년층은 제외하고 시니어만 대상으로 60세 시니어만 대상으로 봤더니 굉장히 많아요. 증가하고 있고 피해 규모가 1,000억에 해당됩니다. 이 경제적 학대는 노년기에 당하고 나면 회복이 불가능해요. 회복이. 그래서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만 사실상 경제적 학대나 착취를 당했을 때 이거를 법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조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생을 일구었던 어떤 경제적 내 자산을 하루아침에 뭔가 다 잃었다. 그 사람이 과연 돈만 잃었을까요? 삶의 모든 것을 잃었다고 보면 맞겠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제초롱 교수님이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법률적으로도 이 문제를 어떻게 타이트하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모든 금융 사기,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 사기가 늘고 있다라는 거, 한국에. 사실 예전보다 노인 세대가 자산 규모가 늘고 있어요. 노인의 빈곤율도 한국이 굉장히 높기는 하는데요. 그 빈곤율을 계산할 때 우리가 대부분 소득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근데 노인의 자산을 보고 자산 데이터를 따로 보면 사실 한국 노인의 자산이 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청년층의 자산은 사실 이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줄고 있죠.
그러니까 노인층의 자산은 늘고 청년층의 자산이 줄 때 이 불균형이 가져올 수 있는 노후의 경제적 확대나 착취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이것도 사실 우리가 통계적으로도 좀 유의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금융 사기도 늘어나고 있다. 근데 사실 이 데이터를 좀 면밀하게 보면 피해를 보는 노인도 늘고 있지만 그 금융 사기를 하시는 노인도 늘어나고 있어요. 이건 사실 금융 범죄가 노인이 하는 것도 늘고 있고 노인이 피해를 당하는 것도 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다이너믹한 현상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통계를 해석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